2023년 10월 27일입니다. CNN 생방송 계속 보고 있는데, 며칠 메인주 루이스톤에서 벌어졌던 총기 난사 사건, 카드 이름이 CARD 카드라고 합니다. 로버트 카드라고. 리저브, 우리가 리저브, 예비역 이렇게 하는데, 중사 출신의 총기 교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1년 전 정도 뭔가 치료를 받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메인주에서 벌였던 슈팅, 매스 슈팅이라고 하는데, 다중 총기 난사 이전에는 거의 CNN이 이스라엘, 하마스, 이건 전쟁이라고 할 것도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 공군기나 이 화력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 거의 파리 잡듯이 잡는, 매일 400명 이상, 7,000명 넘게, 학살이죠. 물론 전제는 하마스의 대원들이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이나 민간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부분도 분명히 이것도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국제법을 어기고 정착촌을 확대하고 날강도 짓을 한 것은 이스라엘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국가 체제가 합법이 돼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깡패, 이스라엘과 깡패의 뒷배경을 하는 미국 놈들이 그 짓을,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정의란 말을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양키 새끼들 이렇게 표현해도 할 말이 없죠. 제가 반미주의자는 아니라, 제가 어디서나 미국의 사례를 범죄 이렇게 하면서 들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의, 중동에서의 이 짓은 이건 분명히 미국이 상당히 많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 사실 메인주에서 벌어졌던 이 슈팅, 매스 슈팅 부분에서는 여기는 22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지금 CNN 생방송은 18명이 죽고 나머지 10명 그 이상이 지금 치료 중, 근데 상당히 위중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상자는 그러니까 포함해서 5-60명 넘게, 이 로버트 카드라고 하는 놈이 그냥 AR-15라고 하는 고성능 반자동 소총으로 메인주 루이스턴 25일입니다. 볼링장과 식당에서 조준 사격을 한 겁니다. 이게 6년 넘게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총기 교관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총을 잘 다루겠습니까? 탄창, 이렇게 된 경우 사실은 자동으로 놓고 그런 게 아니라 반자동으로 놓고 조준 사격을 했으면 이건 거의 파리 잡듯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근데 문제는 지금 아직까지도 못 잡은 거예요. 지금 25, 26, 27, 오늘 27일이에요. 이틀 동안, 아까 보니까 로버트 카드의 집을 포위하고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로케이션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것도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일종의 이 경험도 있고 도망도 하고 있으니까, 사실 메인주 근처는 거의 계엄령 비슷한 수준까지도 사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주 근처에는
문을 잠그고 집에 있어라 라고 하는 어전트가 되고 있고요. 나이는 40살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CNN에서는 뭐 군 기록, 밀리터리 레코드에는 그게 없다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또 다른 거에서는 뭐 아마도 6년 동안 뭐 그 중사 서전트로 근무했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훈련소에서 있었고, 그러니까 뭐 1년이 아니라 2주간 무슨 뭐 정신건강 시설에 머문 것이지만 그 이전 1년 전에도 상당히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터지면서 CNN의 그 브레이킹 뉴스의 상당수는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가 30, 40, 그 다음에 이 메인주 총기난사, 그 다음에 이제 허리케인, 오티스, 강탄, 뭐 이렇게 나누고 다른 거 없이 밀리터리 어널리시스라든가 이런 분석가들이 많이 나와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일단은 그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총기 교관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총기가 너무 자유로워 갖고, 근데도 총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도 AR-15라고 하는 이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감기약보다 사기가 쉽답니다. 이 AR-15 반자동 소총은 분당 45발, 그러니까 탄창 그 풀 매거진이라고 하는 대용량 탄창을 사용하면은 이건 뭐 그냥 50발 이상 드르르 나가는 겁니다. 미국 내 2천만 정 이상이, 대부분 이게 M16보다 좀 작고 충격이라 이런 뭐 부분 상당히 그 성능이 상당히 개선된 M16을 개조한 돌격소총 AR-15이라고 하죠. 이게 참 그런데도 요번에 이제 미국 하원 의장 하우스 스피커가 친 트럼프가 마이크 존슨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됐는데, 어쨌든 공화당 애들은 절대 AR-15라든가 총기 규제를 하지 않을 거다. 결국은 이건 계속 발생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이렇게 큰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애들, 어차피 얘네들은 미국 전미 총기협회라든 이런 데 엄청난 정치 자금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AR-15보다는 낙태 금지를 할 거다.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생각한, 특히 이제 이런 극우 꼴통들, 아니면 그 꼴통만이 아니라 미국의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상당히 뭐라고 하나, 바보들이 많고, 똑똑하지 않아서 바보들이 아닙니다. 돈이라든가 민주주의의 퇴행이죠. 어쨌든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다. 결국은 총기 규제는 절대 되지 않을 거다. 오히려 조지 산토스 같은 공화당 의원 이놈들은 오히려 돌격소총 그걸 뺐지, 이를 달고 나온 거예요. 뭐 사람이 총을 맞아 죽건 살건 어쨌든 논리는 걔네들은 뻔합니다. 거 봐라, 저렇게 위험한데 너를 지킬 수 있는 총기를 사서 무장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총기를 회수할 생각은 안 하고 팔지 않을 생각은 안 하고, 저렇게 미친놈들이 돌아다니니까 너를 지키기 위해서 응사할 수 있게끔 자유롭게 팔아야 되지 않냐, 이 논리예요. 회개하죠. 근데 그게 또 먹힙니다. 또 어쨌든 지금 당장 대선하면은 트럼프가 당선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참 미국 애들도 참 요상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미국의 우리 전 세계에서 그래도 좀 많은 것에 선도적이고 뭔가 그 최첨단 많이 겪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바보들이 많고 등신들, 뭐 쪼다들부터 시작해서 약쟁이들 많고,
뭐 그런 거라서 저도,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못하는 거죠. 정치자금, 정치 후원금 이런 것이 들어오는 그 시스템으로는. 이게 이 AR-15라는 게 1950년대에 아말라이타라는 데서 개발을 했는데, 원래 이제 콜트라고 하는 유명한 총기 제조 회사에서 특허가 있었는데 이게 만료되는 게 70년대 만료돼 갖고, 특허가 만료됐으니까 그대로 카피해도 되는 거예요. 2012년도에 샌디욱, 코네티컷주 샌디욱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28명 악명이 얻었죠. 거의 대부분 이제 2012년도 샌디욱부터 작년까지 대규모 총기 난사에 그냥 AR-15가 대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이 총기 난사범들한테 제일 선호하는 아이템입니다. 최애 템이죠. 실제로는 이제 뭐 몇몇 주에서는 이런 소총을 규제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글쎄요, 우리나라에 이런 총이 자유화되면 아주 그냥 지옥이 되겠죠.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해괴하다? 부산 돌려차기 이모 그놈이 실제로 이제 재판 그 돌려차기 이전에 어느 집의 주거 침입 혐의로 이제 해서 여기 재판을 받았는데 1심 항소심 모두 불출석했어요. 원래는 벌금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걸 판결한 판사가 부산지법 형사일부 부장판사 성금석이라는 사람인데, 애들 이거죠. 이제 감형을 했어요. 벌금 100만 원, 50만 원으로.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일단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그 피해자 쪽에 그거고, 참작할 만하다. 그래서 뭐가 참작할 만하냐 했더니, 사실 이 사정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러니까 이 씨란 놈이 그 지인 B라는 사람과 원래 이 오피스텔의 주인이 A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이 없는 사이에, 없는 집에 자기가 아는 사람과 같이 간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이 집주인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집주인을 몰랐던 거고. 세 명이 있는데 집주인의 친구, 그 친구의 친구가 이 씨란 놈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가서 그 주인이 없는 사이에 간 건데, 그러니까 이제 누르니까 뭐 비밀번호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앞에 누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자기 아는, 그러니까 집주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지인, 그러니까 자기 같이 간 애가 거기가 이놈의 이 지인의 그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이라고 착각한 거죠. 자기 친구, 자기가 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시간 될 때마다 놀러 와 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 자기 게 아니니까. 오히려 그 집주인은 그 사람한테 그냥 비밀번호 알려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그거 문제죠. 그러니까 이 씨라는 놈은 착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얘가 집주인이라 생각해서 지가 거짓말로 퍼풍으로 놀러 오라고 하니까 그렇지 뭐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말이 되느냐. 왜냐, 집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것이고, 하다 보면 사실 이건 자기가 있는 데가 아니라 저기 친구가 물품도 있고 그러는데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알았는데 그러니까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난 몰랐다. 이씨라는 놈 몰랐다. 몰랐어갖고, 그런데 나중에 들어간 거예요. 누르고, 그 번호를 누르고.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주인이 신고를 한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정확히 그럼 왜 들어갔느냐를 파악해야 되겠죠. 왜 들어가는 그런 파악하지도 않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설명과 그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가정만 가지고 150만 원을 감형해 준 거예요. 사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놈이 실제로는 그 앞에 굉장히 많은 전과, 굉장히 심각한 전과들, 거기에는 이 비슷한 유형의 어떤 비슷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조금 더 이 검사라든가 아니면 수사하는 애들이, 아니면 판사라도 물어보거나 좀 더 확인을 하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앞에 있는 건 다 아무 의미 없고 걔가 하는 말이 뭐 얘가 친구니까 핵수학에 들어갔어요 라고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결국은 얘는 그런 걸 이용해서 심각한 범죄를 가지고 기생충처럼 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게 이 판결이 맞냐?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반사회적인 불법 행위, 계속 저지르고 다니는 거를. 그러니까 판사들이 저렇게 한다는 거 금방 아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고 쉽게 사는 거죠. 이거는 좀 판사가 조금 더 고민을 했어야 된다. 전과를 확인하고 의도를 확인했어야 된다. 참 이런 판사들이 별로 신경 안 쓰죠. 그냥 뭐 자기 앞에 있는 사건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정의롭다고 떠들지 마라. 니들이 무슨 정의냐. 그냥 재판하는 기계만도 못한 인간들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판사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 것은 뭐 판사 2명 중 1명이 성인지 의무교육을 안 받았다. 원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의무교육을 하도록 의무화시켰는데 50%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판결을 하면서도 자기 법은 지키지도 않는 거죠. 뭐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제가 가장 이건 이탄희 의원이 법원행정처로서 받은 경력별 법관 성인지 교육 참여 현황에서 참여율이 44.5, 40.5, 뭐 35.8, 뭐 53.3, 51, 53, 이제 대충 뭐 이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경력이 낮은 애들은 하고 높은 애들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만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법관들의 자질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질이라든가 실력이든 그게 뭐든, 물론 미국처럼 뭐 지방판사를 선출직으로 하던 아니면 지방판사를 선출직을 안 한다 하더라도 청문회를 빡세게 하던 무엇인가 이렇게 좀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지금은 그냥 지들이 법관인사위원회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지들이 알아서 뽑은, 그러니까 지들이 인사나 면접이나 이런 성적 뭘 하든 그 기준을 자기들이 정해서 자기들이 한 대로 뽑은 애들이 10년 뭐 그 뒤에 뭐 재임용 이런 중간에 법관의 신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건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이런 어떤 견제를 못 받습니다. 물론 판사들이 그 견제를 받는 것 자체가 사법권의 독립에 위배된다. 왜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체의 과정에 단 하나의 견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엘리트의식이 쩐 극소수의 인식만 대변하는 판사들만 양성해낸다. 현실에 맞지 않는 판결들. 그러면 적어도 출신을 다양화하다. 예를 들면 선출직도 있고 또 인사청문회도 있고, 그리고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 정도 이 법원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들어갈 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외부 인사들, 그러니까 판사나 변호사 자격이 없거나 법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적어도 30% 정도는 이걸 검증할 수 있게끔 하는, 그게 진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꼭 그러니까 항상 하는 게 그러죠.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같은 밥그릇을 유지하고 있는 애들. 미국이나 큰 나라는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데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좁아요. 기껏 해봤자 기껏해야 서울대 법대 애들 대충 그 정도 선에서 넘지 않죠.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면 금방 알아요. 소위 말하는 가진 자들의 그냥 놀이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재판 판결이라든가 아니면 그 재판 판사들의 구성원이 너무 순혈주의라든가 거기서 그 밥이 그 나물들. 그나마 성인지 교육 한다고 해도 반밖에 안 하는. 이건 아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경향신문에서 소개한 게 이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조선영이라고 하는 모라니안 대학의 비교정치학 조교수가 조선영이라는 사람이 한국 법원의 젠더 구성과 강간 판결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거죠. 우리는 이제 이 판결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고 분석하는데도 인색하고 거의 하지 않거나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그 판사들의 위계구조, 관료제, 어떤 서열 문화에 대해서 터치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들끼리 그냥 이렇게 서열화돼 갖고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경력이 높으면은 왕이고 적으면 찍소리 못하는. 그러니까 적어도 무엇인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소수자들 여성이든 아니면 그러니까 대학도 이제 저 지방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검정고시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같이 이런 그러니까 다양한 구성의 것이 아닌 지들끼리 서열 순열 50대 서울대 출신의 남자 그것도 결혼하고 일부 일처제 아니면 어느 로펌 나온 김앤장 나오거나 어느 출신 어디 걔네들 그냥 동종 교배가 계속되는 그러니까 실제 현실에 맞는 판결이 맞는 것이 아니라 지들끼리 판결문 써주고 베끼고 이 현실을 반영하느냐 반영하지 않는다. 그건 지들이 해야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법관들의 출신 중에 3분의 1은 전혀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는 인문학이라든가 아니면 자연과학 아니면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로 경력으로 대법관은 3분의 1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꼭 법을 배운 판사들 왜냐 법을 배웠다는 것 자체가 재판을 운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가치의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은 소부, 합의제 이런 거 했을 때는 실제로는 그렇게 해도 된다. 고등법원도 마찬가지다. 아니면 아예 이 판사들의 이 판결에 있어서 재판을 운영하는 거, 그 배심제를 또 하면은 가치 판단, 유무죄 판단은 전문가한테 맡기고 재판 운영은 법률가들이 하는 이런 방식이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형태의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꼭 왜 합의제가 필요하냐? 3명이 합의제라는 말이 합의제지 제일 경력이 15년 이상 된 애가 부장판사 애가 중간에 있고 나머지 그 2년, 3년, 5년 안 되는 애들이 있어봤자 주심판사가 이쪽에라 하더라도 어쨌든 부장판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경력이 비슷한 셋이라 하더라도 지들끼리도 서열이 있으니 무슨 의미가 있느냐. 유무죄 판단과 이 형량 판단을 분리하고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하고 실제로 이 전문가들의 재판 참여, 피해자들의 재판 참여, 다양한 증거 중심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현실에 맞고 보다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지금은 그냥 서울대 출신 50대 남자 거기서 경력을 그냥 지들끼리 쌓아가는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아무리 법원이 판사가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사실 그거는 검사들에도 똑같습니다. 그건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양한 형태의 다양성. 어쨌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증거 분석도 역시 다양화돼야 된다. 지금처럼 뭐 국가수, 뭐 대검 과학수사부, 국가수 독점진 증거 분석 언젠가는 터진다. 이 썩어 골마 터진다. 지들은 무슨 뭐 과학적 인내, 유전 분석에 뭐 최고 기술 인내 꼴값 떨고 있지만 그렇게 혼자 한 곳에 독점하는 이 어떤 이 시스템은 그건 진짜 썩기 딱 좋다. 마찬가지로 과학사부도 마찬가지다. 대검 과학사부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과학수사위원회 형태로 시스템을 독립시키지 않으면 이거는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죠. 경찰 고위직 인사를 합시고 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그겁니다. 아직도 김광호가 누구냐? 이태원 참사의 서울경찰청. 몇 번의 인사 시즌이 지나가도 끝내 안 바뀌고 또 유임입니다. 이 김광호 얘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왔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얘도 서울대 판이냐? 뭔 그 동아줄을 잡았길래 얘는 잘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승진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승진시키려면 당연히 경찰청장을 승진시켜야 되는데 계속 거의 뭐 윤희근이랑 거의 같은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건 그거 아니겠느냐? 김광호가 뭔가 내보내면 안 되는 뭔가를 알고 있고, 그러니까 얘는 꼬다로운 보릿자루처럼 그냥 거기 박아놓고 실제로는 지휘권이라는 거 우회시키는 거 아니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도대체 뭘까? 왜 인사에서 배제되지 않느냐? 아니, 적당히 하고 나와야지. 그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의 특징은 역시나 경찰국, 행안부 경찰국장이 또 승진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희중 행안부 경찰국장이 승진. 그리고 정보국장이 승진. 경찰대학장. 경찰대학장에 있던 김순호는 이제 옷 벗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행안부 경찰국장 라인들이 승진하니까 정권에 충성해라. 이 얘기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냐. 또 하나, 이전과 다르게 지금 나오는 무슨 김희중이, 김수환이 뭐 치안감애들, 아니 치안정감 뭐 이런 애 쭉 뭐 이제 된 애들 보면은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뭐가 나왔냐면요. 얘는 출신이 나왔습니다. 경찰대 매기, 경관 매시, 수근경 매기.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뭐 안배라든가 뭐 이런 출신 안배 이런 거 딱 하기 싫고 귀찮다는 건 수도 있고 그나마 했던 것도 안 하는 거죠.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왜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비판을 해야 되고 얘가 어느 출신이고 뭘 해왔는지를 적어도 언론이 좀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제가 뭐 했다, 뭐 국장이 됐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